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농구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파르타쿠스 노예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에는 크게 세 개의 노예 반란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시칠리아에서 발생했고, 이번에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대규모 노예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스파르타쿠스인데, 금투사를 하다가 탈출해서 엄청난 노예 반란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강우라는 분이 조선의 노비제도하고 같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선의 노비제도하고 소멸 과정을 같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73년에 가푸아라는 로마만큼 부자인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렌툴루스 바티아투스라는 사람이 금투사 양성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74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부분 노예 금투사였어요. 그리고 아마 내부 정부가 미리 셌던지 총 200명이 수용되고 있었는데 74명이 부엌시칼이라든지 꼬챙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싸움을 하고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라키아 출신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부릅니다. 탈출한 데는 숨기 좋은 베수비우스 산으로 가서 양산박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의 무리를 형성한 거죠. 그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앞으로의 체계적인 자유의 행진을 위해서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3명을 선출하는데 크릭수스라는 사람하고 오이노마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갈리아 쪽에서 뽑고, 또 트리키아 쪽에서 이제 스파르타쿠스를 뽑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앞으로 살아나갈 방도를 강구하게 됩니다. 베수비우스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화산 폭발이 있었던데 폼페이에서 바라본 이제 베수비우스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수비우스산 정상의 모습이었는데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큰 폭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숲이 좀 있고 거기에서 양산박을 형성했을 것이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파르타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글 쓰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없다 보니까 노예측의 기록은 없습니다. 플루타르쿠스 그 영웅전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인이다. 로마군 보조병을 했다. 그리고 바티아의 검투사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BC 73년부터 72년까지는 계속 이겼습니다. 로마군에 계속 승리하면서 노예 반란군을 이끈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로마 1인자를 쓴 콜린 맥클로는 그 소설에서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출신 정식 로마인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을 호칭하지 않았고 로마인다운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인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릴 수는 없는데 고대의 역사가들은 트라키아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만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악당의 대명사였답니다. 키케로가 안토니우스를 니는 스파르타쿠스다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악당을 말할 때는 스파르타쿠스로 말하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대에 와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볼테르 계몽사상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스파르타쿠스 전쟁이야말로 역사상의 유일한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남의 땅을 침략하기 위한 것도 전리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이다.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다 했고, 이제 이 사람을 갖다 가장 많이 영웅대부조를 하고 띄워준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고대 역사가 보여준 가장 훌륭한 인물이다. 그리고 탁월한 장군이었고 고대 프롤레타리아의 진정한 대변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선 어떤 불굴의 영웅으로 표현을 하는데,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20세기 초에 독일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 여자인데 자기들이 이제 공산주의자 모임을 스파르타 리그로 명명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아이콘으로 불멸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투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글라디에이터라고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금투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요즘 축구나 복싱 선수처럼 인기일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노예뿐만 아니라 자유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장례 풍습에서 나옵니다. 칼싸움을 해갖고 사람이 죽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신공양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로 오면 엄청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됩니다. 요새 복싱이나 축구 선수처럼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해방도 되기 쉽고 이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이런 건 아주 좋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체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지 안 좋은 게 숙소가 요새처럼 됐다. 왜냐하면 맹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자나 호랑이를 가두듯이 숙소는 요새가 돼 있었고 여자 노예와의 동거도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을 가지면 통제하기가 좋다 이런 생각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예보다도 좋은 특권을 같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탈출을 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소설가 콜린 맥컬로는 스파르타쿠스가 속한 데는 1부 리그가 아니고 2부 리그였다. 스파르타쿠스가 1부 리그에 있다가 사고 쳐서 2부 리그로 내려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검증이 안 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금투사는 경기 때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에페소스에 금투사 이제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25세 이전에 죽고 그 두개골에 자상이 많았다. 그런 게 최근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처를 입고 방패를 놓치고 몰려 있을 때 죽이느냐 마느냐 죽음을 관객들이 결정했어요. 흥행을 더 돕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영화에서는 이게 이렇게 거꾸로 해서 죽는 걸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엄지를 세우면 죽이라는 거예요.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있었던 그 시대 상황을 보면 굉장히 반란이 일어나기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탈리아 본국을 지킬 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술라가 이제 내전에서 승리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킨나파가 반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르토리우스라는 장군이 그 스페인에 가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진압하느라고 폼페우스도 가고 그 메틀루스 피우스도 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력이 스페인 쪽에 가 있고 이거 거꾸로 되었습니다. 서쪽이 스페인이고 동쪽이 아시아입니다. 동쪽에 아시아에는 헤르다테스 전쟁이 다시 재개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중해는 해적들이 무대가 됐고 해적들을 톱을 한다고 장군을 보냈는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해적들하고 세르토리우스 이런 데 다 연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로마가 굉장히 고전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본토를 지킬 군대가 없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그 본토의 정점은 어땠느냐 하면 술라가 공포정치를 통해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반발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77년도에는 레피두스의 쿠데타 사건도 이루어지고 또 BC 75년도에는 곡물가 인상으로 민중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해적들이 설치니까 물류가 잘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곡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삶이 고달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폭동까지 연결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질서에 대한 존경 이런 게 없어진 반란이 일어나기 좋은 그런 상황이 형성되고 있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술라가 내전에 승리했지만은 많은 자기 반대파의 이탈리아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가 된 이탈리아인들 불만이 점증하고 있는 조금만 성냥불만 던져도 그냥 불이 확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반란도 커져간 것 같습니다. 금투사 몇 명이 74명이 갑자기 몇만 명의 대반란 집단으로 됐을 정도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이 뒷받침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BC 73년에 스파르타쿠스는 법무관들 군대를 패배를 시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냥 도적 집단이니까 그 법무관 정도면 해도 충분히 진압이 될 거다. 그래서 1개 군단을 줬는데 보통 1개 군단 한 5,000명 되는데 3,000명 정도만 그것도 정식 군대가 아닌 민병대를 모집한 상황이었어요.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라벨이라는 이제 법무관한테 민병대를 주어서 진압을 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베수비우스 산이 이렇게 한쪽은 이것처럼 아주 경사진 데가 있고 또 한쪽은 완만하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만한 쪽으로 길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약탈도 하고 했는데 로마가 그 길을 막아서고 동세작전에 들어갔는데 금투사들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경사진들을 내려갑니다. 나무줄기 7등불 이런 걸로 로프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돌아서서 이 3,000명 민병대를 공격합니다. 로마가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게 일개 도적 집단이니까 우리가 그냥 칼만 들고 있어도 굴복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패퇴를 했고 또 그 뒤에도 로마는 한 법무관을 그래 일개 군단만 보냅니다. 이번엔 4,000 민병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병력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포위 공격하는 이런 작전을 썼는데, 그 한쪽이 코시니우스란 사람도 조금 얕봤는가 봐요. 와가지고 모욕하고 있었는데 그시에 급습을 해서 그 노예군들이 패퇴를 시킵니다. 그때 코시니우스란 장군은 그 벌거벗은 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니우스는 겨우 살아 도망갔는데, 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그 불평 분야들이 다 모여드린 거예요. 그 목동들이라든지 그 농장의 노예라든지 또 소장농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7만의 병력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주종자들한테 자신감을 불어줬다. 그리고 자유 갈망의 에너지를 군사적 힘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탁월한 점이 게릴라전의 천재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었는데 매복과 야간 기습, 그리고 치고 빠지고 또 돌발 선회하고 또 옆구리를 공격하고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난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 전술을 구사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감을 불어준 거, 이런 거와 관계가 있는데 종교와 신을 잘 활용했다. 특히 자기 아내가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디오니소스교 여자 사제였어요. 이 여인이 뱀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상징을 통해서 그 스파르타쿠스는 앞으로 엄청난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은 계속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선전 홍보를 잘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스파르타쿠스를 달리 보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전략적인 이런 면에 타고나니까 사실은 게르만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람들은 더 이제 처음에는 많았는데 저절로 추종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고 스파르타쿠스 조자가 됐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리품을 공정하게 배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나 자유인, 뭐 공부, 목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족 집단도 이탈리아 출신도 있고 게르만족도 있고 갈리아족도 있고 저 트라키아족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집단 속에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배분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인답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린 맥컬로는 이 사람이 실제로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11년 정도 지난 BC 72년이 되니까 로마는 일개 군단 보내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부터 집정관급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2명의 집정관을 보냅니다. 군대도 전에는 법무관들 1개 군단씩 보냈는데 집정관별 2개 군단씩 4개 군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노예 반란군도 이제 2개로 분리됩니다. 저기 이제 대규모로 이제 군단이 오니까 여기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됐을 건가 고민하다가 그릭수스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탈리아에 남아야 된다, 멀리 가봤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탈리아 남아가지고 약탈하면서 살자, 이런 입장이 그릭수스였고, 스파르타쿠스는 그래도 알프스를 넘어가자, 진정 자유를 찾아서 가자는 고운한 이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스파르타쿠스는 그런 생각에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릭수스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갤리우스가 공격해서 대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릭수스는 죽고 이제 갤리우스는 승리하고 나서 위로 올라간 스파르타쿠스를 추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스파르타쿠스 올라가는데 렌툴루스라는 집정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놈 오면 딱 매복했다가 작살내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스파르타쿠스 어떻게 했는지 렌툴루스를 굉장히 공경에 몰아넣습니다. 또 뒤를 쫓아온 갤리우스 군대도 격파 후 오히려 죽은 그릭수스에 대한 추모 행사를 하는데, 그 추모 행사가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거냐면 로마군 포로들을 금투사를 시켜가지고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장려의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금투사 경기를 통해서 그릭수스에 대한 추모 행사를 하는 그런 일을 벌이니까 로마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어떻게 이 노예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공분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스파르타쿠스는 이제 이 두 부대를 물리치고 나서 여기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길을 택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2번, 3번은 거의 이제 같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게 이제 베리 스트라우스라는 스파르타쿠스 전쟁을 쓴 사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쿠스는 앞쪽의 렌툴루스와 추격해오는 갤리우스의 협공을 받았는데, 먼저 렌툴루스를 공격해서 무력화한 다음에
갤리우스를 갖다가 다시 패퇴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렌툴루스가 보고서가 있어요. 자기가 큰 인명 손실을 치르며 방한 고지를 떠나려는 순간 병사들의 행랑에서 장교들의 망토가 눈길을 끌기 시작했고, 그 다음 개별 대대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거의 패해가지고 떠나려는 순간에 갤리우스의 군대가 왔다, 이런 내용인데, 그걸 스파르타쿠스가 양쪽을 다 물리쳐버린 겁니다. 렌툴루스는 렌툴루스대로 완전 막바지 몰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또 겐툴루스도 미리 병력을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해서 패퇴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베리 스트라우스가 스파르타쿠스 전쟁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2번, 3번은 같이 이루어진 거다 보면 될 것 같고, 4번도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무티나까지 올라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피아누스의 개념인데, 그거는 플루타르쿠스의 설명에서 드러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렌툴루스 객파후 곧장 알프스로 진출했는데 요즘 모데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티나라 그런 데까지 올라간 것 같고, 거기서 갈리아 기살피나 총독인 가시우스 롱기누스 군대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집정관급 군대를 3번이나 물리친 겁니다. 근데 알프스 앞에서 추종자들이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탈리아 추종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문명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알프스 산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거 넘어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이때가 약탈을 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저거 넘어가면 우리가 직접 농사 짓고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 또 계속적인 승리로 우리가 계속 이길 수 있다, 이런 자만감을 가졌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도 집단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언덕 위의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다시 남부로 내려왔는데, 근데 여기 오는 과정에 로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를 왜 공격 안 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스파르타쿠스는 굉장히 침착하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노예 군사들을 가지고 로마라는 성벽을, 공성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성벽이 두께가 보통은 4m인데 어떤 데 9m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길이가 얼마나 돼요. 그 내부는 또 4제곱킬로미터 되고,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려면 병력도 많아야 되겠지만 장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또 그 보급품 이런 것도 꺼내야 되고, 또 돌을 던지는 포탑, 이런 공성 무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무기도 공성 전문가도 없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그 당시에 아무리 그래도 반란군하고 동맹을 맺을 도시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도 사실 지지해 주는 데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로마를 공격문한 한니발하고 비슷한 상황에 봉착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한 거는 이게 오래 끌게 되면 폼페이우스나 루쿨루스나 동방이나 서방에 갔던 군대가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로마를 비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알프스 산맥입니다. 이탈리아 살다가 여기 알프스 아파 오면 주눅이 들지 않겠어요? 여기서 저를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데서 자기가 안락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탈리아는 기후도 좋고, 그리고 풍요롭고, 또 문명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넘어가는 게 아찔했을 것 같아 생각이 드는데, 이탈리아 회기는 어떻게 보면 그 스파르타쿠스 무덤을 판 행위라 자유보다는 약탈이나 부를 택한 거죠. 그리고 로마와 전면전에 직면하게 되니까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땅은 문명과 부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나가야 될 황무지니까 이걸 좁은 길을 택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한 그냥 약탈로 생명을 연장하는 희망 없는 길을 택했다. 성경에 보면 소돔을 탈출을 하다가 뒤돌아보다 소음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스파르타쿠스에게 노예 없는 세상 같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이상이나 이념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알프스까지 왔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콜린 맥클로는 아마 저쪽에 스페인에 있는 세르토리우스하고
연합하려고 그랬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증명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상상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르토리우스가 해적들하고도 연결을 맺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한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연합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까 이념 이야기 하다 보니